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이제 저희가 2D 도면을 다 작성을 해서 도면 양식에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제가 여기 도면 양식 정리할 때 여기 공간을 이렇게 비워놨었죠. 이제 여기에 주소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주소라는 게 뭐냐, 이제 이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제품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가공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치수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치수 공차를 주고, 또는 형상 공차를 주고, 또는 표면 거칠기 기호로 이제 가공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가공 작업자한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이것들만이 이제 가공 작업자가 가공 작업을 할 때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이냐, 이제 이 치수적인 형태로 표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공 작업자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주서라는 형식으로 이제 어떤 텍스트들을 작성을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라,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소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을 볼 때는 공단 규격집이라고 하죠. 거기에 주소 샘플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공단 규격집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기에 적혀 있는 거여서 대략적으로 주소라는 건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한다는데, 요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무 가면 이렇게 하느냐, 달라요. 예, 달라요. 그리고 요 주소라는 말도 주소라고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노트라고 쓰는 데도 있고 이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문으로 사용을 할 때 저 주소라고 안 쓰고 이제 노트라고 많이 써요. 그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캐드 쓰시는 분들은 한글 한영전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글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빼고는 웬만하면 영어로 쓰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 실무할 때는 주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주소라는 것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일폼 다도를 할 때는 이제 도면 한쪽 구석,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여기를 공간을 냈뒀는데 대부분은 요 표제란 상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표제란 근처에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처라는 건 상부일 수도 있지만 여기 빈 공간이 어느 쪽에도 있냐면 여기 요 왼쪽에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닐 때 요 상부에도 안 쓰고 왼쪽에 주로 썼습니다. 왼쪽에 주로 써서 했는데, 요것도 이제 회사마다 다른 거고 꼭 상부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KS 규격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표제란 근처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꼭 표제란 근처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텍스트로 되어 있는 설명을 주로 이제 작업자들이 확인할 때 표제란을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표제란을 먼저 확인하니까 표제란 근처에 있으면 빨리 주소에 대해서 보게 된다라고 해서 표제란 근처지, 만약에 표제란 근처에 이제 도면을 전개하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상부, 뭐 도면 한쪽 귀퉁이 뭐 이런 쪽으로 주소를 작성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표제란 근처에 작성을 한다고, 도면에 공간이 안 나오면 어쨌든 도면 내에 어느 한쪽에는 주소라는 게 작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일반 주소예요. 일반 주소. 요렇게 도면 한 귀퉁이에 작성되는 건 일반 주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주소는 뭐냐면 요 도면 안에 그려져 있는 모든 부품, 지금 부품이 4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 4개의 부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주소다 라는 거예요. 일반 주소는. 그러면 이제 일반 주소 말고 뭐가 또 생기냐면 개별 주소라는 게 생깁니다. 개별 주소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작성하냐면, 지금 요 품번 기호 있고 표면 거칠기 이렇게 쭉 있잖아요. 대부분 요 하단에 작성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요 품번 기호 근처에서 작성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 1번 부품에 대한 주소야 라는 걸 명확하게 하려면 그 품번 근처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 부품에만 따로 적용하는 어떤 가공적인 룰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 개별 주소로 작성을 한다. 근데 이 개별 주소를 공통 주소로 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통 주소를 작성을 할 때 거기다가 어떤 주소 항목이 있으면 뒤에다가 이거는 품번 몇 번이야 라고 기입을 하면은, 얘는 공통 주소가 아니라 이 품번 몇 번에 대한 주소구나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개별 주소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답지를 보면 어떤 거는 요 밑에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개별 주소를 준 거고, 어떤 거는 여기 작성되어 있는데 품번 몇 번입니다 라고 작성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개별 주소를 공통 주소에다 작성을 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주소라는 게 있고 공통 주소가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게 실무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새는 이 개별 주소 공통 주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주소예요. 왜 그러느냐?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새 실무에서 이렇게 하나의 폼에 우리가 손제도 때 말고는 우리가 이제 CAD로 작업을 할 때는 하나의 폼 안에 다도 여러 개의 도면을 배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작성되는 공통 주소가 결국은 개별 주소가 돼버리죠. 예. 그래서 요새 실무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라는 특수한 이제 작업 환경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예요. 공통 주소다, 개별 주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소에 작성되는 내용 자체도 실무적으로 가면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샘플도 없어요. 샘플도 없고 이제 회사 가면 이제 저 주소에 대한 내용 그럼 내가 어떻게 배우나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거는 회사 가면 이제 선배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작성됐던 도면들을 몇 개 줘요. 야, 여기 도면 작성되어 있는 거 보이지? 거기 있는 주소 내용을 파악하고 네가 적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부적으로 못 써라를 알려주지 않아요. 절대 실무에서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이 주소가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알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왜 붙어 있는구나. 왜 붙어 있구나.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요새 이제 전산환경 기능사에서 주소 작성하는 방법을 강사님이 알려주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 샘플로 돼 있는 얘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쓰듯이 그냥 알려줘요. 카피해서 쓰듯이 알려주고 여기에 좀 빠져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빠진 내용은 그냥 외우라고 알려줘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이걸 왜 붙였는지 그런 이유들은 하나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회사에 가서 고참이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입사한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 형식을 주면 그거를 학생들이 처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파악을 할 수 있느냐? 파악을 못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주소를 보고 이게 왜 붙었는지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그냥 적어야 되나? 이거 베껴야 되나? 근데 도면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에 따라서 주소 내용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학생들, 신입사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교육에 약간 폐해다. 너무 암기식으로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각 항목들이 어떤 의미 때문에, 뭐 때문에 붙었는지는 설명이 필요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주소를 작성하는 방법, 요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작성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공간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이쪽을 좀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하고, 일단은 요거를 작성하는데 텍스트잖아요. 텍스트니까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명령이 뭐가 있나요? d텍스트, 그 다음에 m텍스트. 그렇죠. 싱글라인 텍스트랑 멀티라인 텍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뭘 쓸 거냐? 네, 선택은 자유예요. 근데 이제 요새 대세적인 추세로 봐서는 요새는 이제 저는 계속 불만이긴 하지만 CAT 2급이든 뭐든 텍스트를 작성할 때 항상 m텍스트로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m텍스트로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을 하는가, 이제 그걸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산환경 기계지도 기능사에서 이제 텍스트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폰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되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100% 똑같이 맞춰서 작성을 하려면 m텍스트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되게 그 시험의 규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전산환경 기능사에서는 폰트를 두 가지를 쓰게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실무 가면 여러분들 폰트 두 가지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업무 효율을 엄청나게 떨구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산환경 기능사의 이제 폰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영문하고 숫자는 ISO 표준 폰트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ISO 표준 폰트로 설정한 게 ST 치고 들어갈게요. ST. 이거죠. 스탠다드에서 ISO CP를 하고 큰 글꼴 사용을 하고
WHGTXT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전산환경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이것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큰 글꼴을 우리가 쓴 게 뭐 때문에 쓴다 그랬어요? 한글을 쓰기 위해서. 근데 한글은 뭐예요? ISO CP로 쓰는 게 아니죠. 우리 전산환경 기능사 시험 규정에서는 뭐? 굴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어요? 굴림이라는 스타일을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작성하기 편하려면 아예 영문으로 돼 있는 거, 영문과 숫자로 돼 있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영문하고 숫자만 나오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글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 문장 안에 영문과 숫자가 섞이면 안 돼요. 왜? 폰트가 달라지니까. 글 쓰는 중간에 폰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보면 이거죠. V벨트 풀리. 엄밀히 이 시험 규정대로 하면 이 V벨트 풀리는 틀린 거예요. 왜? 요 V가 뭐예요? ISO CP여야 되는데 지금 뭘로 작성됐냐? 쿨림으로 작성됐다. 그러면 이걸 시험 규정대로 따지면 틀린 거죠. 왜? 영문은 ISO CP라고 했으니까. 근데 왜 안 지킨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요 마찬가지로 M형도 마찬가지죠. M형. M형이라고 적었어. 그럼 이 M은 뭘로? ISO CP로 써야 되고, 형은 뭘로 써야 돼요? 쿨림으로 써야 돼요. 근데 실무에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폰트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미친 짓이죠. 절대 실무에서 이렇게 안 씁니다. 네. 도면 작업하기, 본인이 왜 본인 업무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전산환경 기능 시험 규정이 모르고 만드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에요. 절대 이런 식의 규정은 안 만드는 게 좋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바꿔가면서 쓸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디텍스트는 스타일이 정해지면 폰트를 못 바꿔요. 스타일에 지정된 폰트를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에서 영문, 숫자, 한글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폰트를 바꿔가면서 쓸 수 없어요. D텍스트로는 안 됩니다. 대신 M텍스트를 쓰면 M텍스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쓰면서 폰트를 중간중간에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쓸 때는 M텍스트로 쓰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주소라는 걸 작성을 할 때는 M텍스트를 쓰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시에도 보이지만 요 주소라고 쓴 글씨는 좀 글자 높이가 그렇죠? 높이가 커요. 글자가 좀 큰 글자를 쓰고 있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작은 글씨를 씁니다. 그럼 이제 이 주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시험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 주소는 이제 문자 높이 얼마로 알아다 있냐? 3.5라고 돼 있어요. 시험 규정표를 보면 3.5로 돼 있기 때문에 3.5로 작성을 하는데 그럼 얘가 3.5면 얘 크잖아요. 얘는 뭘로 해야 된다? 3.5보다 한 단계 큰 5로 하시면 된다. 5로. 그렇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문자 높이가 5잖아요. 그럼 얘의 색상은 뭐예요? 문자 높이가 5니까 선의 굵기는 얼마? 0.5. 그럼 뭐? 외형 선의 굵기입니다. 외형 선의 굵기가 되고 3.5는 뭐예요? 수문선의 굵기죠. 수문선의 굵기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수문선 도면층으로 보내도 되나요? 네, 맞죠? 되죠. 맞잖아요. 되죠. 네, 수문선 도면. 왜냐면 글자는 수문선은 점점점이잖아요. 선이 그려지는 게. 근데 점점점으로 폰트는 적용이 안 되죠. 폰트에는 글꼴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문선 도면층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문자 도면층을 따로 만들었죠. 문자 도면층을 따로 만드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수문선 도면층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자는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폰트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하고 자, 일단은 M텍스트로 작성을 해볼게요. MT. 자, MT는 그냥 T만 해도 되죠. T 하고 엔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잡아요. 칸을 여기서부터 일단 공간 여기 쓴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이제 컴포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현재 문자 높이가 3.5로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글꼴은 굴림으로 돼 있고요. 요 스타일은 여기서 보일 수 있죠. 스타일은 지금 굴림이라는 스타일이 선택돼 있죠. 지금 주소라는 걸 한글로 쓸 거니까 굴림으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굴림으로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문자 높이는 주소는 크게 해서 얼마로 작성한다고 했어요? 한 단계 큰 거. 5로 작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를 5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5일 때의 선의 색상은 뭐예요? 외형선 색상이니까 외형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도면층은 외형선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단위형 전환해서 문자 높이가 다시 작게 나오는 거 보니까 3.5로 바뀌었네요. 요거는 제가 다시 이렇게 전체 블럭 잡아가지고 5로 바꿔줄게요. 5 엔터. 커졌죠. 그리고 나서 한 칸 뛸게요. 한 칸 띄고 여기서부터 이제 3.5로 작성을 할 거죠. 그럼 여기서 3.5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5니까 색상이 노란색. 그래서 수문선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는 주소, 문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놨는데 주소로 갈게요. 주소.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선택돼 있으니까 지금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으로 같이 바뀝니다. 여기서 도면층을 바꾸면 외형선 그대로 뒀다가 노란색으로 그냥 바꿔볼게요. 바꾸고 그럼 같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여기다 작성을 한번 해보죠. 여기에 또 5로 바꿨는데 얘가 얘는 5고 요거는 다시 3.5로 바꿔서 3.5로 바꿔서 여기다가는 1 3.5로 안 바뀌었네요. 자, 일반공 차까지만 적을게요. 영문으로 적었다. 요거 했을 때 요거 땅 치면은 이렇게 갑자기 칸 벌어지죠. 이거는 이제 넘버링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넘버링은 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칸 넓이랑 물론 이거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 걸로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요 문서 편집기 저 기능을 쓰면 더 피곤해지거든요. 그럼 여기 번개 표시해 가지고 글 머리 끼워 또는 번호 매기기 요 머리 끼워 기능이 자동으로 잘 발동한 거거든요. 얘를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고 그냥 한 칸 띄 스페이스가 계속 유지되거든요. 요 상태에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1관동차 이렇게 작성을 하고 요거 문자 높이 5로 작성됐어요. 그럼 요거 다시 잡아가지고 5가 아니라 3.5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는 녹색에서 다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요거 잡아가지고 도면층으로 한번 해볼게요. 도면층으로는 요게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서 색상을 녹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요 도면층은 요 전체에 작성돼요. m텍스트 전체에 적용이 되고 색상은 개별로 적용이 되니까 도면층으로 제어한다기보다는 이게 현재 사용이 이걸로 돼 있네요. 잠깐만 수문선 문자 주소로 할게요. 주소로 바꿔주고 이제 색상을 따로 해야 될 경우는 별도로 색상 칸에서 색상 지역 칸에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로 치고 여기 뭐 띄든 안 띄든 이건 개인 자유예요. 지금 저는 한 칸도 안 띄고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예시 보면 별로 안 띄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작성할게요. 그 다음에 땡땡 가고 여기서 뭐예요? 영문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영문으로 바뀌어야 되면 제가 이제 여기서 스타일에 가가지고 스탠다드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글꼴이 다 바뀌죠. 이것도 부분적으로 바꿀 때는 요 스타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텍스트 폰트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쭉 해서 ISO CP를 찾아야죠. ISO OPQR ISO CP ISO CP 여기죠. ISO CP 선택을 해서 K 이거 한글이구나. 한글로 하면 다시 불림으로 바뀔 거예요. 한영 전환 해놓은 다음에 다시 ISOCP로 갈게요. ISOCP 여기 클릭하면은 지금 불림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클릭 안 하고 바로 쳐야 돼요. ISOCP로 바꿔놓고 저는 이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번거롭죠. 지금 봐도 되게 번거롭죠. 그러니까 이 지금 KS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방식 자체가 도무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하면 폰트 작성, 저 텍스트 작성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실제로 이제 전산응용 기능사에서 여기서 M텍스트 쓰시는 강사님들 계신데 그 강사님들도 그냥 굴림으로 넣고 첨트까지 탔어요. 중간중간에 저처럼 글꼴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주소 작성하는데 시간도 진짜 한참 걸리고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요 한 칸 띄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나까지 오는데 요 나를 요 가랑 맞춰야 되잖아요. 맞추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스페이스바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걸 해요. 근데 원래 이제 M텍스트를 제대로 쓴다고 하면 이제 저 다다다다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뭐라는 거냐면 여기 이제 바가 있죠. 요 바. 요 바를 당겨서 옮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지금 안 맞죠. 왜냐면 지금 5단위로 얘가 지금 움직이게 돼 있어요. 5단위로. 5단위로 움직이게 돼서 딱 안 맞아요. 요거 딱 이렇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요거를 단락가서 지금 25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행이 25인데 요거를 5단위로 움직이지 않고 뭐 28 확인 수치적으로 입력을 하면 그 사이로 잘 안 가지나? 원래 단락 28 네, 가졌죠.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여기까지로 지금 가 앞에 딱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걸 디테일하게 맞추려면 그냥 이제 마우스를 드래그 하면 이제 5단위로 딱딱딱 끊겨서 가니까 저렇게 직접적으로 수치를 입력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나 하고 한영 전환을 해야죠. 나 하고 그냥 한글 칠 때는 자동으로 굴림으로 바뀔 거예요. 자동으로 굴림으로 바뀌고 가로는 또 ISOCP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영문에서 한글로 바뀔 때는 굴림으로 자동으로 가요. 요것도 참 독특하죠. 왜냐면은 이 ISOCP라는 폰트 자체가 한글을 표현을 못해요. 못하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한글로 바꿔서 쓸 수 있는 폰트를 자동으로 찾아줘요. 그래서 바꿔줘요. 한글로 바꿔주면. 그건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영문으로 갔을 때도 자동적으로 ISOCP로 변환해주면 편하겠죠. 근데 그런 기능은 제공 안 해요. 왜냐면 굴림이라는 글꼴 자체가 이제 요거는 지금 자동으로 바꿔줬다. 이거는 원래 잡아놓은 게 이제 ISOCP였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계속 바뀌려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편할 텐데 요거는 저도 안 해봐서 주저고 하고 한 칸 띄고 요거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영문으로 바꿔서 이제 굴림에서 이제 다시 ISOCP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KS 자동으로 되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난 이렇게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설정을 ISOCP로 놓고 그냥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한영 전환해 가면서. 그러면은 요거는 계속 바꿔가면서 쓸 수는 있을 것 같네요. B 0250 그 다음에 이제 CT 다시 CT 꼭 대문자 쓰셔야 돼요. 저거 소문자로 쓰시면 안 돼요. 11 이렇게 하고 이제 쭉 작성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엔터 땅 치고 나면은 요거 처음부터 시작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다시 처음으로 돌리려면 얘를 처음으로 다시 끌고 와야 돼요. 이거. 처음으로 다시 끌고 와서 다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럴 거예요. 왜냐면 저 위에 거 쓰게 되면 피곤해지니까. 그렇죠? 단락 있는 것도 요것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거의 스페이스바 쳐가지고 하는 식으로 주로 많이 작성을 하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차이는 아셨겠죠? 숫자. 여기도 숫자는 이게 잘못됐죠? ISOCP로 가야지 얘는. 숫자는. 원래대로 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M텍스트로 아마 폰트를 자동 변환해가지고 쓰려면 처음에 설정할 때 굴림이 아니라 ISOCP를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자동 변환이 되네요. 자동 변환. 요거는 저도 이제 오늘 알았어요. 원래 자동 변환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한글 폰트인 굴림으로 맞춰놓는 게 아니라 영문 폰트인 ISOCP로 맞춰놓으면 내가 한영 전환을 할 때 어차피 한글 쓸 때는 자동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니까 ISOCP가 처리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면 좀 편하긴 한데 그래도 불편해요. M텍스트가 이제 사람의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 주소를 작성할 때 M텍스트로 작성 안 하고 실무에서도 M텍스트로 작성을 안 해요. 잘 안 하는 게 이제 요 중간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할 때 다 일일이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중간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내용이 바뀐다 그러면 여기
주저부인데 주저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없어지고 다른 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 요거 블록 잡아가지고 내용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디텍스트로 하면은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다 끝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면 디텍스트로 저걸 일일이 디텍스트면 이 한 줄 한 줄이 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줄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복사해서 붙여놓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디텍스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작성을 끝낼게요. 끝내서 이제 요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m텍스트로. 근데 저는 m텍스트로 끝까지 작성할 게 아니고 이제 d텍스트로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럼 d텍스트로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 d텍스트는 이제 dt를 쳐줘야겠죠, dt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뭘 쓸 거냐면 d텍스트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규정에 딱 맞춰서 절대 작성 못 해요. 왜냐면 폰트를 하나의 문장이면 굴림이면 굴림을 쓰던가 아니면 ISOCP면 ISOCP를 쓰던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여기서 뭘 선택하게 되느냐? ISOCP를 선택하게 되죠. 실제 저는 시험 때는 ISOCP가 아니라 굴림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저는 실제 시험 볼 때 저는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저는 그냥 ISOCP로 다 했어요. 왜냐면 ISOCP 폰트에도 제가 뭘 해줬냐면 WHG TXT 큰 글꼴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ISOCP로 한글이 작성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감점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거 감점 된다고 해서 크게 감점이 되지 않을 거고, 그렇죠? 예, 그거 하나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것들을 내가 다 잘하면 폰트가 조금 거기서 어긋난 거 가지고는 내가 감점까지 가는 경우, 아니 그러니까 불합격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감점을 안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감점이 되더라도 제가 쓰는 스타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까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썼고 일반적인 이제 디텍스를 쓰는 이제 강사님들은 전산응용 기계 기능사를 할 때는 그냥 굴림으로 놓고 써라. 그래서 이제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요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스타일 S를 누르고 엔터. 지금 보면은 굴림으로 돼 있어요. 아마 이게 처음에는 스타일이 굴림이 아니라 스탠다드로 돼 있어요. 스탠다드로 했는데 왜 안 바뀌었니? 스펠이 틀렸나? STANDAR 스탠다드가 아니라 증가? 드즈 아닌데 스탠다드인데 요거 ST에서 바꿔주죠. 뭐 ST에서 아마 스탠다드가 지금 기본 스타일로 돼 있고, 그쵸? 현재 문자 스타일. 스탠다드 맞는데. 자, 저기서 DT. 그다음에 스타일 S. 스탠다드로 바뀌었네요. 네, 스탠다드. 아마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탠다드로. 근데 이제 굴림을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한글로 바꾸고 굴림.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쵸? 혹시 모르게 명령 끝내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S 가보면, 그리고 S 가보면 굴림으로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전체를 다 굴림으로 쓸 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전체를 저는 그냥 스탠다드로 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험 볼 때 저 굴림이라는 저 스타일을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전 그렇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작성되는 모든 텍스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것까지 전부 다 지금 얘는 ISOCP로 작성된 거죠. 숫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저는 요거 뭐 척도니, 각법이니, 삼각법이니, 비고니, 수량이니, 재질이니, 분명이니, 품번이니 여기 이제 한글로 쭉돼 있는 이것들을 전부 다 그냥 ISOCP에 WHG TXT로 돼 있는 그 폰트를 그냥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걸로 감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쓰고도 합격은 했어요. 감점이 됐는데 그 감점이 이제 불합격까지 안 가서 합격이 된 건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안하다 그러면 그냥 시험 규정대로 맞춰서 딱딱 작성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하실 거면 d텍스트보다는 m텍스트를 쓰는 게 더 낫다. 그리고 m텍스트 쓰실 때 어떻게 쓰는 게 좋다? 방금 제가 발견한 거지만 그냥 기본 폰트를 ISOCP로 두고 그냥 작성을 하면 굴림과 ISOCP 전환이 자동으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d텍스트는
ISO CP를 선택을 하고 작성을 하면 분리인가 그거의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 자, 뭐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럼 저는 이제 계속 이제 D텍스트로 작성을 해볼게요. D텍스트로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자리 맞추기가 돼 있는데 자리 맞추기는 안 바꿔요. 안 바꾸고 이제 자리 맞추기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금 J 치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중간 중심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 중심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절대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리 맞추기는 거의 이제 글자가 들어갈 때는 항상 왼쪽 기준,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 그걸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맨이 오른쪽이 아니라 이제 굳이 선택을 한다면 맨 아래 왼쪽이라든가 맨 아래 중심이라든가 맨 아래 오른쪽인데 일반적으로 저걸 선택 안 하고 그냥 DT라고 작성을 하면 왼쪽 기준으로 글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글자를 처음 내려놓는 것은 저는 이제 여기를 지정을 합니다. 요 꼭지점, 끝점 딱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문자 높이 처음에 주소 쓸 거잖아. 이때 5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5 치고 엔터. 그다음 회전 각도 없이 그냥 엔터. 그다음에 한영 전환해서 지금 중간으로 맞춰져 있네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글자들을 다 줄들을 다시 맞춰줘야 되거든요. 제가 중간 중심을 한번 썼었나 봐요. 이게 중간 중심을 이 파일에서 한번 쓰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DT. 자, 기본 상태가 아이고 DT. 자리 맞추기 기본 상태가 아마 왼쪽으로 돼 있을 거예요. L. 처음에 기본 상태가 L이에요. L. 이 상태에서 여기를 땅 찍고, 그쵸? 그 다음에 높이 지정은 5로 하고, 그 다음에 회전 각도가 그냥 엔터. 자, 그럼 이제 커서가 저렇게 깜빡깜빡 되고,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주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 그리고 여기 다음 줄을 쓰느냐? 다음 줄을 안 쓰고 끝냅니다. 저는. 네, 왜냐면 이제 문자 높이가 다르잖아요. 높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주냐면 이 상태에서 글자 색상이 지금 치수로 가 있겠죠. 도면층이. 얘는 이제 녹색이 돼야 되니까 외형선 굵기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외형선 선택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줄은 그럼 왜 이어서 안 썼냐? 다음 줄은 내가 별도로 이제 칸의 높이를 제가 직접 제어를 해줄 거예요. 칸의 높이를 직접 제어를 해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 썼어요. 물론 나는 그냥 한꺼번에 쭉 쓸 거야라고 한꺼번에 쭉 쓰면 되는데 어쨌든 주소하고 1번하고 사이에서는 쭉 쓸 수 없는 게 주소 문자 높이를 제가 얼마로 했어요? 5로 했잖아요. 이 다음부터는 얼마로 할 거예요? 3.5로 할 거잖아요. 문자 높이가 계속 5로 작성될 거예요. 다음 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질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명령을 끊고 다시 디텍스트를 해서 같은 포인트를 찍어요. 같은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문자 높이를 3.5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회전 각도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1, 그 다음에 점, 일반 공차. 그쵸? 아이고, 영문으로 나왔네요. 일반 공차.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로치고, 가공부. 그 다음에 저는 저 땡땡, 콜론이죠, 콜론. 콜론 할 때는 한 칸 띄어요, 전 습관적으로. 원래 이제 문법상에 콜론 들어갈 때 한 칸씩 띄워주는 게 맞아요, 앞뒤로. 네. 이렇게 되고, 영문으로 KS 한 칸 띄고, B 한 칸 띄고, ISO 한 칸 띄고, 다시 2768, 다시 M. 이건 소문자 M이죠. 네. 앞에 다시를 썼네, 한 칸 띄는 건데, 그냥. 네. ISO 다시 2768, 다시 M. 이렇게 작성하고, 한 칸 띄고. 요 뒤에는 이제 계속 작성하느냐, 문자 높이가 같으니까 계속 작성하느냐, 저는 요 다음 칸도 제가 높이를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줘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다른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요 칸은 문제 안 되고, 여기서 요 칸 문제 안 되고, 여기서 요 칸 문제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요 기호 들어가는 칸이 하나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너무 좁으면 이 기호를 못 넣어요. 왜냐면 요 꼬리가 얘랑 겹쳐요. 저는 그래서 저 높이를 제가 따로 제어를 해요. 물론
이거를 내가 그냥 엔터 치고 쭉 그냥 기본 간격으로 쭉 작성하면 안 되나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돼요. 되고, 여기 간섭되면 나중에 작성하고 나서 요 4번부터 요 아래쪽에 작성되는 거. 이것들은 그냥 별도로 약간 밑으로 더 내려주면 돼요. 그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글자들이 중간에 갑자기 간격을 바뀌는 거, 배열되는 간격이 바뀌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성향.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저 한 칸 엔터 쳐서 내려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2번 작성하셔도 돼요. 2번이 아니라 다음엔 나를 작성을 해야겠죠. 나를 바로 작성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칸 높이를 균등하게 맞추는 게 제 스타일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엔터를 한번 더 쳐서 그냥 끝내버려요. 끝내버리고 일단 주소하고 겹쳤잖아요. 저 겹친 거는 무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칸 내려줍니다. 무브 선택하고 내려주는데 내려줄 때도 저는 그냥 그냥 이 정도 띄었으면 됐어요. 이렇게 툭 이렇게 내려놓느냐 그러지 않아요. 물론 저렇게 툭 그냥 난 저 정도 간격이면 됐어요. 툭 하고 내려주셔도 돼요. 되는데 저는 무브 한 칸의 높이를 어떻게 잡을 거면 간격을 8mm로 잡을 거예요. 8mm.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룰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각 글자 하단에서 하단 사이까지 전체 높이 차는 8mm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문자 높이가 지금 얼마예요? 3.5. 그러면 글자 상단과 하단 사이의 요 간격은 얼마가 되냐면 8이니까 4.5가 돼요. 그래서 간격이 전부 다 균일하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식으로 균일하게 맞춥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작성된 건 문자 높이 얼마? 3.5니까 여기서의 요 선의 굵기가 0.35mm가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노란색이죠. 노란색이니까 수문선으로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상관없이 그냥 이거 수문선으로 놓는다고 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글씨가 써지진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아니면 문자나 주소가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요 다음 줄 작성할 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또 디텍스트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카피 명령을 써가지고 얘를 복사해서 한 줄을 내려요. 요걸 얼마 내리느냐? 제가 한 칸의 간격을 얼마나 놓는다 그랬어요? 8로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8.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제 여러 줄을 쓸 거니까 어차피 계속 밑으로 줄을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레이를 쓰셔도 돼요. 어레이. AR. 자, 객체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직사각으로 할 거니까 R. 그렇죠? 그럼 이제 위로 저렇게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위 아래를 제어하는 건 요거예요. 행. 그렇죠? 행. 그럼 요거를 한 칸을 8mm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저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8. 자, 이러고 이제 여기 탁 찍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죠. 그리고 세 개 다 나 몇 개 작성할지 모르니까 한 10개 정도 깔아볼까? 이렇게 까는 거예요. 10개 딱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쭉 이렇게 되죠. 깔아놓고 뭐예요? 배열 닫기.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수정하면 되는데 지금 더블 클릭해보면 어떻게 돼요? 예. 이 연관을 켜놓은 상태로 작성했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되고 별도로 이제 안쪽에 있는 세부 내용을 수정을 못하게 되죠. 이때 뭐? X. 익스플로드로 선택해서 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쭉 8mm씩. 한 칸의 간격이 8mm씩 이제 쭉 작성이 됐고 여기서 뭐 해주면 되냐면 두 번째 거부터 고칠 거니까 땅 선택해서 자 여기서 얘 앞에 건 필요 없고 싹 다 지워주고 어차피 뒤에 내용 다 바뀌니까 그냥 다 바꿀까요? 나 가로치고 주저부 한 칸 띄고 콜론 그 다음에 영문 바꿔서 KS B 0250 다시 CT 캐스트 톨러런스 11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도 요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요 가랑 나랑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스페이스바 쭉 해서 얼추 비슷하게 근데 딱 안 맞아요. 저 스페이스바로 간격을 띄면 스페이스바로 이제 한 칸 떨어지는 그 간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랑 안 맞으면 저 글자가 안 맞으면 절대 안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거 권장은 잘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어떻게 주냐면 무브로 얘 딱 클릭한 다음에 빈 곳에서 딱 찍고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요 정도면 비슷한데?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단차가 안 생겨요. 그쵸. 내가 스페이스바로 띄우는 것보다 단차가 훨씬 안 생겨요. 물론 정확하게 맞진 않았을 거예요. 요 앞이 정확하게 맞고, 요 뒤가 정확하게 맞진 않았어요. 뭐 이게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정도만 맞춰도 상당히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m텍스트를 쓰는 것보다 d텍스트를 쓰는 거, 이거 실무에서 이제 d텍스트를 쓰시는 분들이 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 한 줄 한 줄의 제어가 너무 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캐드의 작업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서 문서 편집기처럼 막 문서 편집기 어떤 기능을 이용을 하고 뭘 이용을 하고 막 그래야지 맞춰야지 깔끔하게 맞춰진다 이런 복잡한 게 없이 그냥 위치가 안 맞았어 내가 무브로 이동하면 되네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뭘 더 선호를 하느냐 d텍스트를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m텍스트가 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무에서 실제로 여기 한 칸 위에는 안 띄었는데 아래쪽은 한 칸을 띄었네요. 이거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쓰고, 만약에 이제 이 주소를 다른 데도, 요 뒤로 요 배열된 거 같이 갔네요. 예, 요거는 지울게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AR 할 때 제가 저 뒤쪽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저 신경을 안 썼는데, AR 하면은, 해서 선택하고 이제 R 해주면, 자동적으로 요 열 생긴 거 있잖아. 이걸 1로 바꿔줘야 돼. 이거 1로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1로 안 바꿨네. 1로 바꿔줘 이쪽에 생기는 거 없어졌죠. 예. yes, 컨트롤 Z.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저거 1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요렇게 한다. 그래서 이 d텍스트의 장점은 이 한 줄 한 줄의 제어가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m텍스트는 이제 글자를 수정하려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기 위에 문서 편집기 뜨잖아요. 그 뜨는 동안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딜레이 타임이 살짝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확실히 이제 문서 편집기라는 기능을 쓸 수 있는 건 좋지만 이 한 줄의 문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 정보는 m텍스트가 더 무거워요. 위에 요 컨트롤러도 떠야 되고 그 컨트롤러에서 글자를 작성하면서 문장 중간에 폰트를 바꾼다든가 이런 행위 때문에 문장 하나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정보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딜레이라든가 이런 무거움이 결국은 파일 전체를 무겁게 만들고 그런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웬만하면 m텍스트를 안 쓰려고 해요. 왜? 작업 효율성이 물론 그 문서 편집기라는 기능을 쓸 수 있음으로써 문서를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업무 효율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실무는 d텍스트를 쓴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추세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신입사원을 받으면 d텍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위에 상사가 야 d텍스트 쓰지 말고 m텍스트를 써. m텍스트 쓰지 말고 d텍스트를 써. 라고 강요를 해도 얘네들이 꼭 m텍스트로 작성을 해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 상사도 이제 답답하고 환장을 노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새로 배우신 분들이 m텍스트 위주로 가니까 m텍스트로 작성된 도면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긴 하다라고 이제 실무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거 지적 못해. 요새 애들은 그거 지적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요 주소 작성할 때 m텍스트랑 d텍스트의 차이 그리고 이제 여기 적용되는 폰트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선택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딱 주어진 조건에 정확하게 맞추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m텍스트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때는 ISO-CP를 기본 폰트로 두고 그 다음에 지금 저처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굴림으로 한글 전환했을 때 굴림으로 자동 변환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좀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이제 주소를 작성을 할 건데 주소 작성할 때 지금 설명돼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요
한 칸 한 칸 한 칸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이라고 되는 게 이제 일반 공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대부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해를 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도면에다가 뭐를 붙여요? 이런 치수 공차를 붙였죠. 치수 공차. 또는 뭐를 붙여요? 이렇게 끼워 맞춘 공차라는 걸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차가 안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PCD 40이라든가 여기 파이 50이라든가 그렇죠? 여기 9mm라든가 12라든가 54라든가 68이라든가 90이라든가. 자, 그럼 이제 제가 계속 했던 공차라는 게 나왔을 때부터 계속 했던 말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자, 치수에다가 이렇게 공차를 안 붙였습니다. 끼워 맞춘 공차든 일반 공차를 안 붙였습니다. 그럼 공차가 없는 것이냐? 아니다. 공차를 기입 안 한 건 뭐다? 일반 공차다. 그렇죠? 마찬가지. 기아 공차를 붙였어. 그러면은 여기는 안 붙였네? 여기는 하나도 안 붙였잖아. 그럼 얘네들은 기아에 대한 공차가 없는 것이냐? 아니다. 기아 공차가 가지는 값이 기아 공차의 일반 공차의 범주에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차를 도면에 기입 안 하는 것은 공차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차가 일반 공차에 속하기 때문에 기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다 일반 공차를 왜 적어주느냐? 자, 내가 도면 작성하는 사람이 나 일반 공차까지 다 기입을 해주면 내가 너무 피곤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공차를 다 기입해준다면 여기다 일반 공차를 기입해야 돼. 만약에 106에 대한 일반 공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면 요 뒤에다가 프로 P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야. 이거를 도면 요 치수 기입할 때마다 다 기입을 해줘야 돼. 우리가 일반 공차를 다 기입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그다음에 도면에 모든 치수에다 저렇게 공차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게 중요한 공차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공차인지 구분이 안 가요. 우리가 일반 공차를 준다라는 건 이 공차, 그러니까 별도의 도면에다 치수에다가 공차 값을 적지 않는다는 건 그 공차는 그 공차가 적용되는 일반 공차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반면에 얘도 일반 공차잖아요. 플러스 0.1. 단지 일반 공차에서 뭘 허용 안 한다? 마이너스를 허용 안 한다. 얘를 적어주는 건, 자, 얘는 절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 이런 의미. 여기는 일반적인 일반 공차보다 똑같이 일반 공차긴 한데 좀 더 비중이 있는 애야. 여기는 신경 써야 돼.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수에다가 공차 값을 안 붙여준다는 건 공차의 비중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 그래서 작업자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치수에다가 공차 값을 붙여주는 거는 좋지 않은 행위예요. 왜냐면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치수야? 뭐가 덜 중요한 치수야? 이런 것들을 작업자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붙여주지 않는다. 그런 이제 다양한 이유로 이제 붙여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가장 큰 거는 도면 작성하는 사람이 다 모든 치수에다 공차를 붙이려면 피곤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줄여주는 거다. 근데 어쨌든 이 일반 공차를 적지를 않았어요. 적지를 않다 보니까 뭘 해주는 거냐면, 자, 일반 공차, 치수에 공차를 안 붙여준 애들은 얘에 따라야 돼. 라고 주소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주는 거냐? 자, 일반 공차가 적용되는 거는 그 제작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제 우리가 흔히가 이제 치수 기입할 때 얘기가 나왔던 거는 가공하는 이제 가공 공차가 있었고, 또 하나는 주조부. 우리 주물 뜨는 거, 주조부인데, 주물도 두 가지가 있었죠. 주조부가 있었고, 주강부가 있었어요. 이거를 주강으로 주조를 하느냐, 아니면 일반 주조로 주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봐야 되는 공차표가 달라. 그쵸? 그거는 제가 이제 주강부는 제가 뭐 할 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이제 스퍼기 할 때. 얘는 열 처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강을 써야 되잖아요. 이 주강을 주물로 뜰 때, 재질이랑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차의 특성이 달라져요. 오차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명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치수에 이제 공차를 기입 안 한 애들은, 자, 나는 기입 안 했지만 너네들은 제작할 때 뭘 봐야 된다? 자, 가공부는 KSB ISO 2768이라는 규격을 찾아서 거기서 몇 급? 나는 미들급, M급을 원해.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KSB ISO. 왜냐면 이게 급도 이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무슨 급을 나는 원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부품 검사했을 때 여기 공차값 얘가 아니죠. 가공부니까. 가공부니까 지금 가공부면은 이제 뭐 요런 거겠죠. 요거 여기 뭘로 봐야 되나? 여기 28 요거 가공부니까 W 가공하는 거니까. 내가 요 28부 치수 확인했는데 자, 여기 공차 안 붙어 있어. 그런데 요 28에 대한 일반 공차를 내가 여기서 찾아가지고 저기 치수 딱 재봤을 때 거기서 벗어나면 뭐예요? 불량이다. 내가 저기다 공차값 직접적으로 치수에다 안 적었지만 내가 요거 기준대로 찾아가지고 검사했을 때 그거 안 나오면 불량이야. 그러니까 너도 제작할 때 여기서 그 공차를 찾아가지고 제작할 때 그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제작해.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적어주는 거다. 그러면 주저부 나는 왜 들어가느냐? 주물로 작성하는 게 있죠. 뭐 일반 주물로 작성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재질로는 보면 GC 250 쓰는 거. 본체도 마찬가지고. 본체 V벨트 풀리. 자 얘네들 주물 표면에 관련된 거. 주물 표면 어디? 여기가 주물 표면이잖아. 그렇죠?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주물 표면이잖아. 이런 것들도 공차가 없는 게 아니라 공차를 적용하는데 거기다가 가공부를 적용할 수는 없잖아. 왜? 가공의 공차하고 일반 공차하고 주물의 일반 공차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주물은 막 1, 2mm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다가 가공부 공차를 맞추라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주물이 들어왔으니까 주저부는 이렇게 맞춰야 돼. KSB의 0250 요 규격을 가서 거기에 캐스트 톨러런스 주물 공차표에서 몇 급? 11급으로 맞춰줘. 자, 만약에 저 11급에서 벗어나면 불량 때릴 거야. 이 얘기 하는 거죠. 요렇게 처리를 하는 거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얘지. 자, 얘는 뭐예요? 주저부? 아니지. 얘는 주강부지. 주강부는 엄연히 표가 다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 때 문제는 뭐예요? 여기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일부 이제 시험 보는 학생들이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알려주고 가야지. 근데 여기 이제 전산형 기계제도 기능사 그 시험 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이제 요 규격표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은 애들은 KS 규격의 일반을 따른다. 무슨 얘기냐? 내가 KS 규격에 관련된 모든 걸 여기다 다 적어줄 수 없어. 우리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기 안 나오는 것들은 니들이 그냥 외워가지고 와 이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못 외운 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다. 그쵸? 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강부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가공 형상에서 각 제조 방법이 가공부, 주저부, 주강부, 이렇게만 있는데, 아니에요.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가공 방식이 다양하죠. 뭐 방전이라든가, 재관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은 근데 전산응용기도 기능사 시험 문제를 보면은 가공부, 주저부, 주강부 외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방전 가공이라든가 이제 특수한 이런 것들은 나온 적 없고, 그리고 방전 가공 같은 경우는 일반 가공부하고 똑같이 공차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방전 가공 같은 경우는 일반 공차를 가공부의 일반 공차로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주강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럼 웬만하면 주강부까지 좀 적어주지 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외우는 묘미로 남겨놓은 건지 어째서 남겨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아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가공부, 주저부, 주강부 정도는 요 세 가지는 암기하고 있는 게 맞다. 이제 요걸 왜 암기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실무에서 실무적인 얘기를 할게요. 실무에서 이걸 적어주느냐, 일반 공차를 적어주느냐, 요거 안 적습니다. 실무는. 실무 주소에서 이거 안 적어요. 물론 이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이쪽 기계 쪽 일을 오래 한 회사이면 오래 한 회사일수록 요거 안 적습니다. 왜냐면 요거 적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 칸이 좀 높아지잖아요. 주소에 작성되는 주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적어요. 안 적으면 어떡해요? 안 적으면 어떡하냐면, 이런 거죠. 거래처한테 너네 기계 일 하루 이틀 해? 내가 가공부의 일반 공차가 KS 규격 어디에 있는지 안 알려주면 니네 모를 거야?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치수를 기입했는데 아무 공차도 안 붙여서 그럼 얘는 무슨 공차? 일반 공차야.
그러면은 요 치수 나온 형상에 따라서 이게 주저분지 가공분지 넌 알 거 아니야. 저기 가공해서 만들 건지 주저분지 요 도면 보면 알 거 아니야. 그쵸? 왜냐면 표면 거칠력 기호도 붙어 있고 뭐 안 붙어 있고 이런 것도 나눠져 있고. 그쵸? 가공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당연히 알아. 그럼 가공을 하든 안 하든 어찌됐든 가공부의 공차를 적용할지 주물의 공차를 적용할지 너는 알 거 아니야. 그럼 이 규격부 넘버를 너는 못 외우고 있다. 너네도 기계 일 하는 애인데 왜 못 외우고 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너네 기계 일 하는 애들 아니야? 너네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규격 넘버는? 예,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특성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가공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나는 가공직으로 취직을 할 거야. 그럼 가공을 막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얘한테 교육기관에서 뭘 가르치냐면, 제도를 가르쳐요. 기계 제도를. 그럼 이 학생이 생각을 하겠죠. 나한테 제도를 왜 가르쳐? 난 가공한다니까? 내가 도면 그릴 게 아니라 난 가공을 하겠다고, 도면 보고 제품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그러면 그 학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네가 제품을 만들려면 뭘 봐야 돼? 도면을 봐야 돼. 도면의 내용을 네가 해독을 못하면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이건 거죠. 즉 가공을 하는 사람은 제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제도에 따른 기계, 만약 내가 기계 부품을 다룬다 그러면 이 기계에 관련된 규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시점에서 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규격 넘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 적어줘요. 저 일반공차라는 항목을. 굳이 적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저거 안 적어준다고 네가 모른다고? 만약에 이제 가공작업자가 전화해서 저는 불량이 났어. 일반공차 범주를 벗어나서 불량이 났어. 그러면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가공업체한테, 설계업체에서. 아니, 이거 불량 났어. 일반공차 벗어났어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가공작업자가 이럴 거예요. 아니, 댁이 일반공차 그 넘버 적어줬어요? 안 적어줬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딱 그러면은 그 설계업체에서 그러세요? 저에게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이럴까요? 그럼 일단 그 사람한테 그러겠죠. 당신 기계 일하는 사람 아니야? 기계 가공하는 사람 아니야? 당신 기계제도에서 몰라?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걸 몰라? 이런 걸 따지겠죠.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오케이 하고 넘어가느냐? 아니죠. 알았어요. 전화 끊어요. 하고 누구한테 전화해요? 네, 가공집 사장님한테 전화하죠. 네, 가공집 사장님한테 전화해요.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공집 사장님한테 전화해요. 사장님 그 가공한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 저희랑 일 한두 번 하세요? 저희 일 더 이상 안 하실 거예요? 이런 거 기계의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도면에 다 명기를 해드려야 돼요? 거의 기계 부품 가공하는 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직원한테 겁나 뭐라 그러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공을 난 기계 가공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기계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계 제도에 나오는 기계적 요소의 특징을 당연히 알아야 돼요. 자, 반대로 억울해요. 가공하는 사람들 억울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가공의 특성을 알고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제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아홍차를 어떻게 준다든가. 제가 얘기했죠. 기아홍차 줄 때도 가공에서 이거 선반 가공이니 밀림 가공이니 여기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발생하고, 이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표면 거칠기에 대한 얘기도 계속 했고, 이 표면 거칠기가 뭐 때문에 생겨요? 가공의 특성 때문에 생겨요. 그럼 뭐예요? 도면 그리는 사람은 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가공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난 가공할 거 아닌데 도면 그릴 거 같은데, 도면 그려야 되는데 난 가공 몰라도 돼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도면을 그리든 가공을 하든 같은 분야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게 얘기가 되려면 공통적으로 다 그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가공을 하든 설계를 하든. 설계자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난 가공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설계 못해요. 때려쳐야 돼. 진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겠지만, 가공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설계자들이 도면을 얼마나 개판으로 그리는지를 실무에서 너무 많이 봤어. 진짜 이건 제작이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작을 하래요. 그러면 그런 형상을 가공집에 보내놓고 제작을 하라고 하면 가공집에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거기 대표님이 그걸 딱 보면은, 회사 대표님이 딱 보면은
우리 가공업체를 욕할까요? 아니에요. 설계자 불러가지고 욕 바가지로 해요. 야, 넌 가공도 모르냐? 이게 넌 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면을 내보낸 거냐? 이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가공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가공을 왜 알아야 돼? 그래도 전산능력에도 필기 때 뭐 봐요? 가공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기계 가공에 대해서. 시험 보잖아요. 뭐 선반이니 밀링이니 선반의 주축은 뭐 어떻게 구성돼 있고 뭐 그런 거 다 필기로 보잖아요. 왜 봐요? 나 설계인데 내가 가공기계 알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설계니까 가공기계를 모르면 넌 설계 못하지. 이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걸 안 적어주는데 원칙은 적어주는 거다. 원칙. 근데 우린 전산능력 기능사는 기본적으로 제도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도면을 작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걸 안 적어주지만 우린 적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안 나와 있는 뭘 외워야 돼요? 주강부를 외워야죠. 그래서 자, 가공부, 주조부, 주강부가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주강 제품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따당. 자, 여기는 나까지 썼으니까 다가 나와야죠. 다가 나오고 주강부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 KS B0418 다시 뭐예요? B급. 자, 주강부의 급수는 뭘로 나눠졌어요? A급, B급, C급. 요거 이제 제가 주강부에 이제 할 때, 이거 뭐 할 때 했냐면, 요거 할 때 했어요. 요거 할 때 했는데, 요거 할 때 이제 뭐죠? 기하공차 할 때, 이제 요 가공하기 위해서, 가공작업자 기준의 기하공차를 할 때, 요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물 원형이 필요하잖아요. 최초 주물 형태. 그때는 이제 주물 오차를 주강부에 있는 오차를 고려해서 두께가 더 두껍게, 그렇게 이제 도면이 선정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때 보면서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 영상에서 A, B, C급이 있다. 자, 그럼 이 A, B, C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저는 B급을 적었지만 저걸 C급을 적어도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저기다 A급을 적어도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시험 문제에는 저걸 A급으로 해야 될지, B급으로 해야 될지, C급으로 해야 될지의 선정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급을 쓰든 B급을 쓰든 C급을 쓰든 틀린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왜 일반적으로 B급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왜 B급을 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중간급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등급이 공차의 등급이 이제 A, B, C 세 개다 그러면 가운데 걸 많이 선택을 해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내 업무의 특수에 따라서 A급을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급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주물에서 이제 A급이 더 정밀한 급을 쓰느냐 아니면 덜 정밀한 급을 쓰느냐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좀 덜 정밀한 급을 쓰면 제조 단가가 낮아져요. 제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 부품 좀 싸게 만들래 그러면은 이제 B급이 아니라 C급을 쓰겠죠. 경제적인 이익을 좀 많이 취할래 그럼 C급을 쓰고 그러면 좀 정밀한 주물 등급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우리가 주물 표면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는 부분은 뭐예요? 아주 정밀한 부분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외관상으로는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외관상의 편차가 좀 적으면 어떻게 돼요? 제품이 균일해져요. 우리 회사는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제품들을 다루는 거야. 외관의 편차가 좀 눈에 이게 실제 제품의 기능하고는 상관없지만 외관의 편차가 좀 적게 났으면 좋겠어. 균일했으면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 항상 균일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뭐예요? 돈이 더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높은 등급을 쓰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요? 제품 단가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프리미엄 브랜드야. 우리는 외관이 일률적으로 나오고 깔끔하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사려면 높은 가격에 사야 돼. 같은 성능이라도. 이런 이제 자부심이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좀 높은 급을 쓰는 거고. 그런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야. 이름빨 있는 브랜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싸게 치고 들어가야죠. 그럼 우리 싸게 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낮은 급을 쓰고 아마 대부분 이제 주물에서 이제 높은 이제 공차 등급을 쓰느냐, 낮은 공차 등급을 쓰느냐, 그런 게 결정날 때는 그런 이유에서 결정이 나죠. 근데 그런 기준이 우리 시험 문제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중간급을 쓰니까 중간급을 쓴다. 이제 요거 이제 요 급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시중에 돌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보통급 적어놓으면 제가 틀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댓글을 달았더니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달았더라고요. 이제 폐수 규격표를 보면은 이제 A급은 뭐고 B급은 뭐고 C급은 뭐다 이렇게 써 있는데 A급이 뭐냐면 정밀급, B급이 뭐냐면 중간급, C급이 뭐냐? C급이 보통급이에요. 그게 한글로 써 있어요. 폐수 규격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이 맞아요. 근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 C급이 보통급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한글로 보통급 쓴 거는 틀린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케이스 교육에도 C급은 보통급이라고 한글로 적어놨으니까. 그럼 그 틀린 게 아니잖아. 왜냐면 케이스 교육에 나와 있는 급을 쓴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틀린 게 맞아요. 왜 틀린 게 맞냐면 우리가 굳이 자 정밀급, 중간급, 보통급이 있는데 그게 정밀급은 A급이고 중간급은 B급이고 보통급은 C급입니다라고 그걸 굳이 나눠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거기다 알파벳을 굳이 붙였어요? 도면에 작성할 때는 이거를 정밀급, 중간급, 보통급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세 글자를 쓰게 되면 많이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의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관념적으로는 정밀급, 중간급, 보통급 이렇게 보는 거지만 ABC를 그렇게 보는 거지만 우리가 도면에 표기할 때는 뭐다? 간략하게 A급, B급, C급 쓰자. 이래서 ABC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도면에 작성할 때는 ABC로 써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보통급을 쓰는 건 잘못된 행위다. 네. 물론 이제 채점 간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채점 간이 야 케이스 교육에 보통급이 있잖아. 그래서 보통급 썼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정밀급, 중간급, 보통급이 있는데 야 이거를 ABC로 쓰기로 했잖아. 그렇게 쓰기로 했는데 왜 그걸 안 지켜? 그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채점한다면 전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걸로 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 그렇게 쓰기로 한 거잖아. ABC로 쓰기로 한 거잖아. 근데 왜 안 따라? 그렇게 약속을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거기다 뭐 중간급이니 뭐 정밀급이니 뭐 아니면 보통급이니 이렇게 적지 마시고 KSB 0418-B급이다. 이렇게 아니면 A급이다. 아니면 C급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다. 단지 A를 적든 B를 적든 C를 적든 뭘 적든 여러분 마음이다.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있는 B급을 쓰는 게 대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무브 해가지고 선택하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적절한 위치로 뒤로 당겨서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아? 딱 맞춰가지고 탁 이렇게 내려주시면 된다. 땅땅땅 된다.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줄의 의미고, 첫 번째 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지금 가나다 있어요. 이거 다 쓰느냐? 아니죠.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가나다를 다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맞는 거냐? 아니, 틀리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스퍼 기어가 없었어. 얘가 없고, 저번에 우리 작성했던 얘가 빠지고 커버가 들어왔어. 그럼 이 도면에는 뭐가 없어요? 주강이 없어요. 주강이 없으면 주강이 없는데 얘를 왜 적어? 그렇잖아요. 이 도면 안에 주강이 없는데 주강부는 굳이 왜 적었냐고. 그건 틀린 거다. 자, 만약에 이 도면의 4개 부품이 전부 다 주물이 없어. 이 둘 다 적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가운 부분 나오고 끝나야 돼요. 자, 만약에 이 도면에 주전은 없고 주강만 있어. 그럼 얘가 빠지고 얘가 다가 아니라 뭐가 돼요? 나가 되고 요 위로 올라가야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걸 외워가지고 그냥 이대로 다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왜 내 도면의 구성을 안 봐? 왜 그걸 생각을 안 해? 왜 쓸데없는 주강부, 쓸데없는 주저부를 작성을 해? 그건 뭐예요?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도면을 작성할 때 어떤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걸 외워가지고 다 적어놓고 난 신경 끄겠다. 즉 무슨 얘기냐? 나는 그런 거 판단할 줄 모르니까 그냥 다 적어놓게.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감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작성할 때는 이 각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 도면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필요한 부분들만 작성을 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가나 다가 다 나왔죠. 예. 얘가 주저부, 그렇죠? 그리고 주저부에는 기본적으로 가공이 있죠. 예. 주저부는 가공이 있죠. W, X, Y.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할 건 가공부는 빠질 일이 없어. 왜? 가공이 안 들어가는 부품은 없어요. 주물하고 주물 이후에 가공이잖아. 예. 주물한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공부는 빠질 일이 없어. 가는 항상 나와. 대신에 이제 주저부하고 주강부는 이 부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거는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줄. 자, 첫 번째 줄 설명하는 데만 해도 이미 1시간이 넘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네요. 자, 2번. 자, 2번 작성할게요. 2번. 일단. 자, 이거 더블 클릭하고 2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모떼기. 저는 모떼기란 용어가 전 떼기보다 따기로 주로 배웠는데, 모떼기란 용어가 한데, 떼기라고 해도 되고, 따기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는. 자, 1 곱하기는 그냥 소문자 X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45, 도니까 뭐예요? 퍼센트 D죠. 한글이 아니라, 프로 D. 45도.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필렛과 라운드는 R3. 3. 이렇게 작성을 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 표현은 싫어요. 요 표현 싫어. 저는 못대기를 할 때, 우리가 못대기 치수 기입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 모서리가, 여기 못대기 딱 한 개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C1, 이런 식으로 적어주죠. 챔퍼, 못대기, 1mm.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훨씬 짧잖아요, 이거보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적지? 자, 어찌됐든 이제, 두 번째 칸의 의미는 이거죠. 이렇게 도면에 못대기가 돼 있는 모양이 그려져 있어. 근데 뭐예요? 지시 없는. 여기다가 분명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뭘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지시선을 뽑아가지고 C1 이런 거 적어줘야 되잖아. 안 적었어. 그거는 뭐다? 요거에 따른다. 그렇죠? 1 곱하기 45가 결국은 뭐예요? C1이에요. 1 곱하기 45도. 만약에 이제 2 곱하기 45다 그러면 45다 그러면 이건 C2죠. 즉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기입을 안 한 애들은 모두 다 뭐다? C1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저걸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부분이 많어. 공통적으로 얘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있고 저걸 다 일일이 치수 기입하려면 제가 치수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치수가 복잡해지고 공간적으로 막 제약이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못따기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애들은 이렇게 통합해서 한다. 만약에 이 도면에 C1이 아니라 C2가 거의 대부분이야. C2가 더 많고 C1은 어쩌다 한 번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C2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C1만 기입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C1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 지시하고 있는 게 C1이다. 1 곱하기 45도다. 라고 해서 1 곱하기 45도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얼마짜리 못대기를 넣을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근데 이 도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못대기를 저기다 넣어야지 내가 치수 기입을 덜 하겠지 그만큼.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선경기도 기능사에서는 C1보다 더 큰 못대기를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대부분 C1로 들어간다. 라는 거고 필렛과 라운드 R3는 뭐냐면 이건 거의 주물 영상과 관련된 거예요. 주물에 있는 요 R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 돌고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R3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R3으로 하면 R3이 너무 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R2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전체적으로 R3이 다 들어가는데 한 군데 R2가 들어갔어. 그럼 걔는 어떻게 해요? 걔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치수 기입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R2가, 여기는 R2야. 라고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R 쓰인 곳이 있죠. R 쓰인 곳. 여기서 보면 요거 0.5 이렇게 들어갔죠. 저건 이제 R 값이 다르니까 기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도면 전체에 아우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대신에 이제 공통적으로 R3을 사용하고 있는 애들은 그렇죠? 다 기입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필렛과 라운드라고 그랬는데 필렛과 라운드의 차이는 뭐예요? 자, 얘가 라운드예요. 얘가 라운드가 아니라 이거 잘못 얘기했네. 애매한데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얘가 필렛이에요. 얘가 필렛. 안쪽. 그리고 얘가 라운드 맞아요. 바깥쪽으로. 필렛과 라운드. 안쪽으로 이렇게 파진 게 필렛. 그러니까 목각기가 이제 내부 쪽으로 이제 파졌느냐 아니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쪽으로 파졌느냐 이제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형태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필렛과 라운드를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저 부분에 관련된 모든 이제 거는 이제 R3에 준한다. 근데 만약에 전체 도면을 다 작성을 하는데 전체를 흐르는 요 라운드가 요 챔프랑 똑같이 R3이 기본이 아니라 R2가 기본이다. 이 R2짜리가 더 많아. 그럼 R2로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값도 고정값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물 형상이 나오면 R3을 기본으로 많이 해요.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 형태를 봐야 되는 게 R3이 안 들어가는 그 사이즈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R2로 줄여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R1까지 줄이지 마세요. 왜냐면 R1까지 줄이면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주물로 제작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R1이 1로 가면 거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가까워지거든요. 뾰족한 모서리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제 굳이 저기에 필렛을 넣을 이유가 없죠. 주물의 경우는. 우리가 주물에서 저 필렛을 넣는 이유는 이제 찐득찐득한 쇳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이 날카로우면 뾰족하면 한쪽으로 모여가지고 좁은 공간 안에 쇳물이 못 들어가요. 근데 R1이면 이미 좁아. 많이 좁아. 네, 거기에 쇳물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가도 R2고요. 네, R2보다 더 작아지는 것이 어려워요. 주물이 타고 들어가는 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요 두 번째 칸을 정한다. 그건 잘 이해하시고 이제 요 적용되는 요 값은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실제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전 이걸 이렇게 안 적고요. 이렇게 적었어요. C 이렇게 적었다고 이걸 감점을 한다라고 하면 얘랑 다르니까 감점할래라고 한다면 그 채점가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희한한 게 왜 굳이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자, 그 다음 칸이죠. 다음 칸에서 자, 3 일반 못대기. 자, 0.2 곱하기 45인데 저는 이것도 C 0.2로 적어요. 저거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요 콤마예요. 콤마. 이게 콤마처럼 보이죠. 콤마. 요건데 요거는 이제 저는 절대 콤마로 안 적어요. 점으로 적어요. 왜냐면 이 콤마를 사용하면 우리가 콤마를 쓸 때가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뭐냐면 1000 하면 이렇게 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콤마죠. 그러면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200으로 읽어요. 콤마 뒤에 100단위. 1000단위 구분자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요새 실무 도면에서는 콤마를 안 쓰는 걸 권장을 해요. 제가 이제 요런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이제 콤마를 소수점으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필름 때문에 그래요. 마이크로필름. 근데 이 마이크로필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썼던 거니까 옛날부터 썼던 거니까 나오는데 저 마이크로필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면을 출력한 거 있죠. 종이에 출력한 거를 미세하게 줄여가지고 마이크로 사이즈의 필름에다가 딱 해가지고 우리가 첩보 영화나 스파이 영화 보면은 아주 조그만 필름 안에 막 도면 한 장이 도면 여러 장이 막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마이크로 필름이라고 해요. 네. 그 마이크로 필름이 있는데 이 필름에다가 할 때 소수점을 점으로 적으면 이게 티가 안 나가지고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이크로라는 거 자체가 이미 작은 건데 그렇죠? 너무 작아서 이 소수점 표현이 안 되고 그래서 콤마를 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원래 옛날에 손재도 할 때는 콤마를 써주는 이유가 저 마이크로 필름에서 작성을 할 때 마이크로 필름으로 만들 때 해주는데 그럼 마이크로 필름이 왜 만드냐? 말 그대로 도면 여러 장을 마이크로 단위로 돼 있는 그 필름 안에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종이가 원래 여러 장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 보관 공간이 줄어들죠. 마이크로 필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마이크로 필름을 만들어 놓으면 조그마니까 어떻게 돼요? 숨기기가 좋아요. 그래서 보안 유지에 좋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스파이 영화 같은 데서 나온 것처럼 어디 숨겨가지고 빼돌리기 좋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주는 카메라, 막 그런 것들을 막 스파이가 막 사용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마이크로 필름이 사용이 됐어요, 예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이로 보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이라는 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삭고, 그쵸. 그렇게 되는데 마이크로 필름은 보관 기간이 길어요. 공간도 덜 차지하고. 그래서 옛날에 마이크로 필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새 누가 마이크로 필름을 만들죠? 요새 뭘로 관리해요? 파일로 관리하죠. PC 파일로 관리한다. 요새 마이크로 필름 만드는 회사가 있을까요? 옛날에 이 마이크로 필름이라는 개념이 쓰일 때도 이게 몇몇 대기업에서나 썼지 중소기업에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댓글을 단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요새 누가 마이크로 필름을 쓰냐. 그런데 이거를 콤마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천 단위 구분자랑 헷갈릴 소지가 있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기계도면에서는 천 단위 구분자를 안 써요. 네. 일반적으로 도면 작성하면서 천 단위 구분자를 쓰는 건 건축이에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기계도면에서 소수점을 콤마로 한다. 그래서 헷갈릴 일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천 단위 구분자로 콤마를 안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점이 아니라 콤마로 변기돼야 된다라는 건 너무 아직까지도 구시대를 살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실물을 가면 점을 콤마로 대체해서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점으로 쓰면은 여기 콤마로 돼 있는데 왜 점으로 쓰세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를 틀렸다고 감점을 한다 그러면 그 인간도 채점할 자격은 없는 인간이죠. 뭐 여러분들이 난 불안해. 저기 저렇게 콤마로 나와 있으니까 난 콤마로 작성을 할래. 그럼 콤마로 작성을 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혹시 콤마로 쓰실 분들은 다 콤마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소수점. 그거는 만약에 그러면 실수 설정할 때 쓰죠. 여기 단위에서 마침표로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쉼표로 두셔야지. 간혹 가다가 진짜 그런 강사님들 계시거든요. 저거는 마침표로 바꿔. 소수점은. 근데 여기서 콤마를 써. 그럼 어쩌라고. 콤마를 쓰겠다는 거야. 마침표를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저 콤마의 개념을 몰라. 콤마를 왜 쓰느냐의 개념에 대한 게 없는데 그냥 여기 콤마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베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싸리. 그러니까 소수점을 콤마로 쓸 수는 있는데 콤마로 쓸 거면 도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콤마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뭐예요? 1,4급이라고 했잖아요. 1.4급으로 이걸 읽어야 되나? 콤마라는 게 다른 데 쓰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거는 옳지 않다. 네.
그러니까 콤마를 우리가 도면에 쓴다고 하면은 콤마는 오로지 소수점으로만 써야 돼요. 저렇게 구분자, 어떤 이제 구분을 위한 구분자로 콤마를 쓰면 안 돼, 도면에서. 왜냐하면 그 순간 이제 혼돈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안 좋아요. 그럼 이게 뭐야? 여기 좀 점으로 했잖아요. 만약에 콤마라면 얘도 콤마가 돼야 돼요. 여기서 콤마를 쓴다고 하면. 그걸 다 맞출 거다라고 하면 이제 콤마를 쓰는 거고. 그러면서도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얘는 1.4로 볼 거냐. 한 칸 띄었으니까 구분된다. 비약이 심하죠. 그래서 콤마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새 도면에선 콤마를 쓰지 않는 게 맞아요. 물론 이건 제 주관이에요. 왜냐하면 혼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면은 혼돈의 여지가 있으면 안 좋아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내용입니다. 일반 못대기는. C의 0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대기는 알겠어. 그려져 있어, 못대기가. 그럼 일반 못대기는 뭐냐? 일반 못대기는 뭐냐면 요거죠. 딱 뾰족. 뾰족하죠. 저긴 뾰족이지 못대기가 아니잖아요. 못대기 안 돼 있잖아요. 그쵸? 못대기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작하는 부품은 못대기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 다 못대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면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또는 예각으로 돼 있는 모든 모서리는 전부 다 못따기가 돼 있는 모서리를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에? 0.2.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요 모서리를 못따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닥면을 가공을 할 거잖아요. 바닥면을 가공하면 요 끝에 모서리에 뭐가 생기냐면 버라는 게 생깁니다. 버. B, E, R. 이거는 이제 가공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버가 뭔지. 자, 우리가 가공을 하면서 이제 쇠 조각이 깎여 나가잖아요. 잘려 나가면서 나오는 조각들을 뭐라 그래요? 칩이라고 해요. 칩인데 표면을 깎으면 그게 깎여서 날아가야 되는데 요 끝단에서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게 이탈되지 않고 얇은 종이책처럼 붙어 있어요. 요 모서리에. 그게 이제 제가 이미지를 하나 샘플로 보여드리면 이제 요겁니다. 요게 지금 요것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요렇게 있죠. 요거 이게 쇠가 깎였어. 깎인 칩이 이렇게 종이장처럼 아주 얇거든요. 이게 되게 종이보다 더 얇아요. 종이장이 얇게 돼가지고 끝에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대롱대롱 붙어 있어요. 이게 이 모서리에 생겨요. 모서리 쪽에 쫙 붙어가지고 생겨요. 이거를 버라고 해요. 칩이 이탈되지 않고 붙어있는 남아있는 가공의 잔재들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걸 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버가 되게 위험한 게 저게 되게 얇은 금속인데 되게 얇게 돼 있거든요. 저기에 손가락이 딱 스치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손을 싹 다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가공이 막 끝난 소재는 손으로 함부로 맨손으로 절대 만지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안 배워본 사람은 말 못해요. 저는 배워봤어요. 네, 저 배우면 겁나게 아프고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버라는 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 버를 제거해주는 거를 이제 뭐 디버링 머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머신이 있는데 어쨌든 가공이 끝나면 이 끝에 버를 제공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버를 제공하는 거는 굳이 못대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못대기를 할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쇠로 된 브러쉬라든가 그런 걸로 쓱쓱쓱쓱쓱 이렇게 불어주면 웬만하면 잘 떨어져요. 다 떨어져 나가요. 브러쉬 같은 걸로 막 문대기면은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자, 버가 제거됐다. 그러면 이 모서리는 안전하냐? 아닙니다. 자, 이거는 직각이죠. 직각 또는 제가 예각이라고 그랬죠. 직각은 이렇게 90도로 돼 있는 거. 그렇죠? 90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를 직각이라고 그러고 예각이라는 건 어떻게 90도보다 더 작은 각도로 이렇게 구성되는 걸 예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 끝은 되게 날카로워요. 뾰족해요. 그러면 버가 없어도 저 모서리에 스치면 엄청나게 베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이 뾰족한 부분이 없이
이게 살짝 이렇게 깎여야 돼요. 가장 좋은 건 둥글게 깎는 거예요. 둥글게. 이걸 뭐라고요? 못 깎기. 둥글게 깎는 게 좋은데 우리가 모든 모서리를 둥글게 깎으려면 가공 시간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렇게 가공을 못해요. 그래서 이 목깎기라는 걸 대체하기 위한 좀 편하고 빠르고 쉽게, 편하고 빠르고 쉽게라는 얘기는 뭐냐면 돈을 덜 들이고 시간을 덜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대각으로 자르는 못따기가 됩니다. 아까 계속 나왔던 못대기가 되죠. 떼기. 즉, 이 직각으로 표현된 부분은 못대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반 못대기라는 건 모든 직각 또는 예각을 갖고 있는 모서리를 얘기해요. 그 모서리를 일반 못대기라고 하고 거기에는 항상 못대기가 돼야 된다. 어느 정도 수준의 0.2에 45, 즉 C 0.2 수준의 못대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모서리를 치는데 이 치수를 재면서 되나요? 재면서 하나요? 여러분들 이제 가공집이나 그런 데 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서리 어떻게 처리하냐면 제품 제작 끝나고 나서 이 모서리를 그라인더 같은 걸로 한번 밀어요. 쓱쓱쓱쓱 밀어주거든요. 그때 이게 모서리의 이 챔퍼 값이 0.2mm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느냐? 아니요, 확인 안 합니다. 확인 안 해요. 그래서 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다 이 치수를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얘의 의미는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모서리에 못대기를 줘. 그래서 날카롭지 않게 해줘. 그래야지 사람이 안 다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적어주는데 도면에다 저렇게 수치적으로 적으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이 수치를 맞춰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돼, 사람들이. 그래서 실무에서 이렇게 안 적습니다. 그럼 실무는 어떻게 적어요? 실무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할 것. 아이고, 나라고 돼 있네요. 못하는데. 실무에서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안 적어요. 누가 이렇게 적어? 0.2를 맞추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일반 못대기는 0.2야. C 0.2야. 0.2에 맞춰. 0.2 일반 공차 적용해가지고 맞춰. 이 뜻이잖아, 이건. 이걸 어떻게 맞춰? 그냥 표면에 그 날카로운 부분 없게 그냥 그라인더로 쓱쓱 긁어줘. 이 얘기인데 이걸 뭘 0.2라는 치수가 왜 나와?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시를 이따구로 적어주지?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적어요. 저 실무 때도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적어요.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하라고. 굳이 일반 못대기는 뭐 C 0.2 얼마? 값이 안 나와요. 왜 나와요? 그 값을 잴 게 아닌데 왜 나와?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시험을 보시니까, 어이구.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은 나와야 돼요.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났네요. 어쨌든 그런 의미다. 이 일반 못대기라는 거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전부 다 제거를 해달라. 그런 의미로 일반 못대기는 C 0.2다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가공이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 2번 같은 경우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대기가 없다. 즉 내가 도면에다가 모든 챔퍼와 필렛과 라운드에는 전부 다 치수를 기입했다 그러면 얘는 빠질 수 있어요. 난 기입 안 한 필렛과 라운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전산학용 기획도 기능사 시험에서 필렛과 라운드를 빠짐없이 다 기입을 한다 그러면 도면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질 거예요. 자리도 안 나오는 곳에다 막 저 필렛과 라운드 저 치수를 막 우겨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산학용 기획도 기능사 시험에서 얘가 빠지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거의 얘랑 얘는 필수적으로 나온다. 전산학용 기획도 기능사에서. 그리고 일반 공차에서 가공부는 필수고 주저부랑 중앙부는 도면에 나오는 부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작성돼야 된다. 그리고 안타깝게 주강부는 외워서 작성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한 번까지 설명입니다. 요 이후 거는 요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려면 여러분들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반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은 여기서 끊고 요건 파트 2로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